서울 명동 한복판, 영하 18도의 혹한. 16살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카드를 내밀었다. 죽은 아빠 지갑에서 발견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카드. 단말기에서 승인음이 울린 지 28분 후 최고급 벤츠 10대가 비상등을 켜고 떡볶이 노점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인은 대한민국 재계 3위 성원그룹의 회장. 그가 길거리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구나. 도대체 이 카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걸까?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경기도 평택의 작은 장례식장. 영하 16도를 가리키는 온도계 아래에서 3명의 아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16살 소녀 이수아, 그리고 8살 쌍둥이 남동생 이준서와 이준우. 누나, 아빠 정말 안 깨어나는 거야? 쌍둥이 형 준서가 누나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8살 아이의 눈에는 아직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응,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 수아는 목이 메었지만 꾹 참았다. 동생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늘나라는 언제 가면 돼? 나도 아빠 보러 갈래. 쌍둥이 동생 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수아는 대답 대신 준우를 꼭 안아주었다.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8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고인 이강민 씨, 향년 42세, 퀵서비스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웠다. 조문객이라고는 같은 퀵서비스 소속 기사 대여섯 명과 공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였다. 친척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강민 씨, 정말 성실하게 사셨는데. 한 퀵서비스 기사가 영정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퀵 돌리시면서. 애들 셋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게요. 매일 밤 새벽 2시까지 일하시더니 몸이 견딜 리가 없죠. 수아는 조문객들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엄마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아빠는 미친 듯이 일했다. 낮 12시간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밤에는 새벽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퀵서비스를 했다.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도 채 안 됐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편의점 알바라도 할게요. 수아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었다. 안 돼. 넌 학생이야. 공부해야지. 나는 괜찮아. 아빠의 눈 밑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다. 수아는 매일 밤 오토바이 시동 소리를 들으며 걱정했지만 아빠를 말릴 수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새벽 3시 빗길에서 미끄러진 오토바이. 아빠는 그대로 하늘로 떠났다. 피해 차량 측에서 합의금 3천만 원 주신다고 하던데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3천만 원. 수아는 허탈하게 웃었다. 아빠 목숨값이 고작 3천만 원이라니. 3일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수아는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다. 쌍둥이 동생들이 무너질까봐. 자신이 무너지면 이 셋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준서와 준우는 밤마다 영정사진 앞에서 잠들었다. 아빠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누나, 아빠 언제 일어나? 아빠 배고프지 않아? 밥 안 먹었는데. 동생들의 질문에 수아는 번번이 대답을 못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수아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다. 화장실에 숨어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아빠, 저 어떻게 해요? 준서랑 준우를 어떻게 키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세 남매는 아빠의 유골함을 안고 평택의 작은 빌라로 돌아왔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가까운 작은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계모 정미선. 아빠가 2년 전 재혼한 여자였다. 아빠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서둘러 재혼했다. 하지만 정미선은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대하지 않았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아이들 생활비를 경마에 탕진했다. 다 왔네.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정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술을 마신 것 같았다. 무슨 얘기요? 수아가 경계하며 물었다. 보험금이랑 합의금 합쳐서 1억 나왔어. 수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빠가 20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며 준비한 돈. 그리고 아빠 목숨값인 합의금. 그 돈은 우리 생활비로. 생활비? 웃음내. 수익자가 누군지 알아? 나야 나. 법적 배우자. 정미선이 보험 서류를 탁자에 던졌다. 법적으로 정당한 내 돈이라고. 나 이제 너희 뒷바라지할 의무 없어. 준서가 누나 뒤로 숨으며 떨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분명 우리를 위해. 증권에 내 이름 있는 거 못 봤어? 이게 현실이야. 법이 이래. 수아는 이를 악물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정미선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 알아서 할 일이지.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정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가 들고 나온 것은 검은 쓰레기 봉투 3개였다. 너희 짐 대충 챙겨뒀어. 들고 나가. 봉투 안에는 아이들의 옷가지가 구겨져 있었다. 학용품도 사진도 추억도 없었다. 오직 낡은 옷뿐. 지금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준서랑 준우는 아직 8살이에요. 나도 재혼할 거야. 남자 만나는데 애들 3 딸려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수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친척도 없었다. 아빠는 20년 전 가족과 연을 끊었다고 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갈 곳을 알아볼 테니까. 시간? 오늘 당장 나가. 내일 새 남자친구 여기 오기로 했어. 정미선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칼바람이 실내로 밀려들었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계약자도 나고 보증금도 내가 냈어. 너희 있을 자리 없어. 준우가 누나 손을 꽉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 무서워. 수아는 동생을 안아 올렸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준서의 손을 잡았다. 준서야, 준우야. 가자.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야. 수아는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들고 준서와 준우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철컥. 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마치 세상 모든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봄 서울 강남 논현동 성원그룹 회장 저택의 서재에서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안 됩니다. 저는 은혜와 결혼할 겁니다. 22살의 이강민이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 할아버지 이종관 회장은 72세의 노련한 기업가였다.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10대 그룹을 일으킨 전설적 인물이었다. 닥쳐라.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 여자랑 결혼? 꿈깨. 할아버지, 사랑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한 푼도 안 줄 테니 거지처럼 살아봐라. 그때 아버지 이준혁 전무가 중재에 나섰다.
아버님, 강민이 생각을 좀 더 들어보시죠. 은혜 씨를 한번 만나보시면 너마저 아들 편을 들 거냐? 내가 후계자면 아들을 설득해야지. 하지만 아버님, 요즘 시대에 강제로. 시끄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이종관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강민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연한 표정이었다.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놈이 지금 할아버지한테 대드는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버지 준혁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강민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세상이 생각보다 잔인해. 돈 없이는 아빠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사랑 앞에서는 돈이나 지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강민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서재를 나섰다. 할아버지 이종관이 고함을 질렀다.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보지 마. 내 손자로도 인정 안 한다. 강민은 정말로 그날 밤 집을 나섰다. 은행 통장에 고작 150만 원만 가지고 아버지 준혁은 아들을 따라 나가지 못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 그룹 후계자로서의 의무가 발목을 잡았다. 강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들이 떠난 후 준혁은 사람을 풀어 아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하지만 강민은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생활했다. 1년, 3년, 5년. 세월이 흘렀다. 2010년 아버지 이종관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준혁은 성원그룹 회장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다. 강민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사는 걸까? 은혜 씨와는 잘 됐을까? 회장님, 오늘도 아드님 관련해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알겠네. 계속 찾아보게. 혹시 아드님께서 일부러 숨어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럴 거야. 강민이 성격상 아버지한테 손 벌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거야.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강민아, 아빠가 그때 너를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2021년 가을 성원그룹 본사 52층 회장실. 회장님 밖에 아드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준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뭐라고? 강민이가? 네, 이강민 씨라고 하십니다. 준혁은 서류를 내팽개치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 끝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17년 만에 재회였다. 아들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어깨는 구부정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고집스럽고 당당한 그 눈빛. 강민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강민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두 사람은 회장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준혁은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변한 것도 많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많았다. 아버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존심 강한 아들이 돈을 빌리러 왔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인데?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수술비가 5천만 원 필요합니다. 은혜 씨가 사고를? 그럼 당장 큰 병원으로. 괜찮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어요. 수술비만 있으면 됩니다. 준혁은 금고를 열어 1억 원을 꺼냈다. 5천이면 되는데. 됐다. 남는 건 생활비로 쓰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애들이 몇이더냐? 셋입니다. 수아가 13살이고 쌍둥이 준서랑 준우가 5살입니다. 셋.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7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손자가 셋이나 있다니. 그럼 더 가져가라. 애들 교육비도 들고. 아니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꼭 갚겠습니다. 언젠가 떳떳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혁은 아들을 붙잡고 싶었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손자들 얼굴이나 보자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의 그 고집스러운 눈빛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준혁은 아들이 화장실 간 사이 재빨리 움직였다. 강민이 걸쳐둔 점퍼 주머니에 검은 카드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VVIP 플래티넘 카드. 한도 제한이 없는 카드였다. 준혁은 카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썼다. 힘들 때 써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제발 정말 급할 때는 이거라도 써라. 이 고집쟁이야. 준혁은 속으로 빌었다. 강민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점퍼를 벗다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발견했다. 카드 뒷면에 아버지 글씨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하지만 강민은 그 카드를 쓰지 않았다.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다짐했다. 아버지, 저는 이거 안 쓸 겁니다. 꼭 성공해서 제 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떳떳하게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그 카드는 그렇게 3년간 지갑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강민은 아내를 간호하며 더 열심히 일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12시간, 밤에는 새벽까지 퀵서비스를 했다.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도 안 됐다. 하지만 아내 은혜는 수술 후에도 회복하지 못했다. 내부 장기 손상이 심했다. 결국 2021년 겨울, 은혜는 세상을 떠났다. 강민은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며 더 악착같이 일했다. 그리고 3년 후 자신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못한 채로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들고 나온 세 남매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리를 걸었다. 누나, 우리 어디로 가? 쌍둥이 형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역으로 가자. 역은 왜? 서울로 갈 거야. 서울? 거기서 뭐해? 동생 준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빠가 원래 서울 사람이었잖아. 혹시 거기 가면 아빠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사실 수아에게 뚜렷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평택에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가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었다. 남은 돈을 털어 전철표를 샀다. 편도표 3장에 10,000원. 수아의 지갑에 남은 돈은 이제 25,000원이었다. 전철 안에서 쌍둥이는 지쳐서 잠들었다. 준서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고 준우는 누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잤다. 수아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준서랑 준우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다. 역사는 귀성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누구도 남루한 차림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누나, 오늘 밤은 어디서 자? 준서가 물었다. 일단 여기서 하룻밤 보내자. 내일 생각해보고. 세 남매는 역사 구석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수아는 쌍둥이를 양쪽에 앉히고 자신이 가운데에 앉아서 동생들을 껴안았다. 춥지 않게 서로 붙어 있어. 밤새 추위와 싸워야 했다. 역사는 난방이 약했고 새벽이 되자 더욱 추워졌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3개와 우유 3개를 샀다. 총 6,000원. 남은 돈은 19,000원. 애들아,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삼각김밥 1개씩 받은 쌍둥이는 아껴 먹으려고 작은 입으로 조금씩 베어 물었다.
준우가 김밥을 반쯤 먹다가 누나에게 내밀었다. 누나도 먹어. 누나는 배불러. 준우 다 먹어. 수아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배가 고팠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지만 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났다. 둘째 날 수아는 역 안내소를 찾아갔다. 저기요, 혹시 무료로 잘 수 있는 쉼터 같은 거 있나요? 안내원이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학생, 보호자는? 없어요. 그럼 구청이나 경찰서에 가봐. 거기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수아는 갈 수 없었다. 신고가 들어가면 쌍둥이가 자신과 떨어질 게 뻔했다. 미성년자 보호자로 16살을 인정해 줄 리 없었다. 둘째 날 밤도 역사에서 보냈다. 수아는 1만 9천 원 중에서 5천 원만 써서 빵과 우유를 샀다. 남은 돈 1만 4천 원으로 최대한 버텨야 했다. 셋째 날 오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누나, 목이 아파. 준우야, 조금만 참아. 누나가 약 사줄게. 하지만 약국에서 어린이 감기약은 7천 원이었다. 샀다. 남은 돈은 이제 7천 원뿐이었다. 넷째 날 세 남매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7천 원으로는 물 3병밖에 살 수 없었다. 누나, 배고파. 준서가 울먹였다. 조금만 참아. 누나가 방법 찾을게.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16살 중학생을 고용해줄 곳도 없었고 당장 돈을 구할 방법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준우의 기침이 더 심해졌다. 열까지 나는 것 같았다. 누나, 춥고 더워.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뜻이었다. 수아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돈이 없어. 어떡하지? 그때 수아의 손이 품 안가방에 닿았다. 아빠의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다. 무심코 열어봤다. 1,000원짜리 5장. 그리고 검은색 카드 1장. 수아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처음 보는 카드였다. 앞면에는 VVIP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뒷면을 뒤집어 보니 작은 손글씨가 있었다. 힘들 때 써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아버지? 수아는 혼란스러웠다. 아빠한테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었나? 그럼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신 거지? 그리고 이 카드는 뭐지? 혹시 쓸 수 있는 카드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오래된 카드라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아빠가 죽을 때까지 쓰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나, 배고파. 기침도 나와. 준우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수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흘을 굶은 8살. 감기에 걸린 아이.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 카드밖에 방법이 없어요. 해가 질 무렵 수아는 동생들을 이끌고 역사를 나섰다. 준서의 손을 잡고 준우를 등에 업고 무작정 걸었다. 어느새 명동거리에 도착했다. 화려한 간판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떡볶이, 튀김, 오뎅.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쌍둥이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다. 준서가 떡볶이 노점 앞에서 멈춰섰다. 누나, 저거. 준서야, 가자. 보지 마. 누나, 너무 배고파. 나도 배고파. 근데 참아야 해. 수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한창 먹을 나이인데 나흘을 굶었다. 그때 등에 업힌 준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으앙, 나 떡볶이 먹고 싶어. 8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명동거리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수아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보다 준우가 더 등에 업힌 아이의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수아는 결심했다. 지갑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다. 안 될 거야. 분명 오래돼서 정지됐을 거야. 하지만 만약 된다면? 떡볶이 노점으로 걸어갔다. 인자한 인상의 할머니가 주걱으로 떡볶이를 뒤적이며 아이들을 봤다. 어머, 학생들 이 추운 밤에 왜 돌아다녀? 저기, 떡볶이 2인분이랑 튀김 한 접시, 오뎅 3개 주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 배고팠나 보구나.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능숙하게 음식을 담기 시작했다. 빨간 떡볶이가 그릇에 담겼다. 튀김도 한 접시, 오뎅꼬치도 3개. 다 됐다. 28,000원이야.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다. 저기, 카드 되나요? 그럼 당연하지. 어머, 근데 이게 무슨 카드야? 처음 보네. 할머니가 카드를 받아들더니 눈을 크게 떴다. 플래티넘 카드였다. 그냥 아빠 카드예요. 수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제발, 제발 되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다. 삐, 기계 소리. 1초, 2초, 3초. 수아에게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안 되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띠리링. 어머, 됐네. 승인 완료. 네. 정말요? 그럼, 여기 봐. 카드 받아.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드를 받았다. 정말 결제가 됐다. 감사합니다. 준서가 환호했다. 와, 누나 최고. 빨리 먹자. 쌍둥이는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들었다. 뜨거운 떡볶이를 호호 불며 입에 넣고 튀김을 한 입 베어 물고 오뎅을 우적우적 씹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준서가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수아는 준우를 내려서 앉히고 입에 떡볶이를 조금씩 넣어줬다. 준우야, 천천히 먹어. 체해. 맛있어 누나. 준우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그 순간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 성원그룹 본사 52층 회장실 이준혁 회장은 야근 중이었다. 벽시계는 밤 10시 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검토해야 할 계약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강민이는 잘 있을까? 3년 전에 다녀간 후로 소식이 없는데 문득 아들 생각이 났다. 수술비를 빌리러 왔던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그때 더 붙잡을 걸, 연락처라도 받아둘 걸. 후회가 밀려왔다. 바로 그때 준혁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알림이었다. VVIP 카드 승인 알림. 승인 금액 28,000원. 가맹점 명동 할매떡볶이. 승인 시간 2024년 1월 15일 22시 5분. 준혁의 눈이 번쩍 떴다. 이게 뭐지? 그 카드는 3년 전 아들 점퍼에 몰래 넣어준 카드였다.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 명동에서 결제가 됐다고? 그것도 떡볶이집에서?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해. 강민이는 평택에 산다고 했는데 왜 서울 명동에서? 게다가 강민은 자존심이 세다. 아버지가 준 카드를 죽어도 안 쓰겠다고 다짐했을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고작 28,000원짜리 떡볶이를 긁었다. 설마 강민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준혁은 급히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들어와. 20초도 안 돼서 비서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카드 결제 내역, 지금 당장 추적해. CCTV 확보하고 누가 사용했는지 알아내. 네, 지금 이 시간에요? 지금 당장이라고. 준혁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비서실장은 회장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뛰어나갔다. 준혁은 다시 문자를 들여다봤다. 명동 할매 떡볶이. 평범한 노점상 이름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강민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왜 갑자기 그 카드를 쓴 거야? 12분 후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누가 사용했나? 그게 아이들이었습니다. 뭐?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명동 떡볶이 노점 앞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준혁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화면 속에는 남루한 점퍼를 입은 아이들 3명이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어린 남자아이 둘을 돌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고 있었다. 3명. 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3년 전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수아가 13살이고 쌍둥이 준서랑 준우가 5살입니다. 화면 확대해봐. 비서실장이 여학생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준혁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얼굴. 20년 전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자, 은혜를 닮아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 닮은 사람이 있었다. 어린 시절 아들 강민의 얼굴. 또렷한 눈매, 오똑한 코, 작은 입술. 너무나 닮아 있었다. 회장님, 혹시 아시는 아이들입니까? 강민이 애들이야. 네, 내 손주들이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왜? 아이들만 있는 겁니까? 아드님은 어디 계신 건지. 준혁도 같은 의문이 들었다. 왜 아이들만 서울 명동을 떠돌고 있는 거지? 왜 저렇게 남루한 행색인 거지? 왜 오랫동안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거지? 강민은 어디 있는 거지? 불길한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명동으로 간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습니까? 당장? 준혁은 코트를 움켜쥐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강민아, 제발 무사해라. 제발. 검은 벤츠 열대가 명동거리를 질주했다. 준혁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강민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18분 후 차들이 명동에 도착했다. 하지만 떡볶이 노점은 이미 문을 닫은 후였다. 실장, CCTV로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네. 비서실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다. 성원그룹 회장의 명령이라면 명동 상가 CCTV는 금방 확보할 수 있었다. 회장님, 아이들이 명동 뒷골목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가자. 차들이 골목으로 들어갔다.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수색했다. 그때 한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보였다. 3명. 서로 꼭 끌어안고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저기다. 차들이 멈춰섰다. 준혁이 급히 차에서 내렸다. 아이들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로의 얼굴이 마주쳤다. 수아는 차에서 내린 노인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얼굴, 아빠를 닮아 있었다. 나이가 많아서 주름이 있지만 눈매와 코, 인매가 아빠와 비슷했다. 저 할아버지가 아빠랑 닮았어. 누나, 저 할아버지.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준혁은 아이들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해진 점퍼, 더러운 운동화, 쓰레기 봉투에 든 짐들. 강민아, 내 아이들이 이 꼴이 됐어. 준혁의 시선이 수아가 품에 안고 있는 낡은 지갑에 멈췄다. 그 지갑을 알아봤다. 20년 전 아들의 생일에 자신이 선물한 가죽 지갑. 세월에 달고 낡았지만 틀림없었다. 그 지갑.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가 본능적으로 지갑을 더 꼭 움켜쥐었다. 이건 우리 아빠 거예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수아는 낯선 노인을 경계하며 대답했다. 이강민이요. 우리 아빠는 이강민이에요. 그 순간 준혁의 무릎이 꺾였다. 쿵.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강민아, 내 아들. 대한민국 재계 3위 그룹의 회장이 길거리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수아는 당황했다. 저기요. 왜 그러세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는 이준혁이야. 너희 아빠의 아버지다. 수아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빠의 아버지. 검은 카드 뒷면에 적힌 아버지. 아빠를 닮은 얼굴.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야. 미안하다.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준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리한테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래. 항상 있었어. 나는 너희를 찾고 있었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수아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계모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생생했다. 어른은 믿을 수 없었다.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카드. 너희가 카드 쓴 걸 봤어. 그래서 찾아온 거야. 그럼 돈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희한테 돈 갚으라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준혁이 손을 내저었다. 그럼 왜요? 저희 아빠가 2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왜요? 수아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준혁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아들이 떠난 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내 잘못이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강민이를, 너희 아빠를 더 찾았어야 했는데. 준혁이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20살 초반의 청년이 활짝 웃고 있었다. 옆에는 준혁의 젊은 모습도 있었다. 이게 너희 아빠 22살 때야. 집을 나가기 직전 사진이야. 수아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젊은 아빠의 환한 웃음.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아빠는 늘 지치고 힘든 얼굴이었는데. 아빠, 이렇게 웃으셨구나. 그래. 강민이는 원래 밝은 아이였어. 그런데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이는, 너희 아빠는 어디 있니? 왜 너희만 여기 있는 거야? 수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아빠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빠는 어디 있냐고?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에. 준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퀵서비스 하시다가 사고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강민이가, 내 아들이 죽었다고? 준혁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쿵.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땅을 쳤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20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내가 그때 더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준혁이 통곡했다. 수아는 울고 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저렇게까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아빠의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범벅의 얼굴로 수아를 바라봤다. 미안하다. 늦어서.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가 이 카드를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요. 수아가 검은 카드를 꺼냈다.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지갑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 꺼내서 보시곤 했어요. 강민이가 아빠도 할아버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용기가 없으셨던 거예요. 준혁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때 쌍둥이 준서가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줬다. 할아버지 울지 마. 아빠도 맨날 울었어. 우는 건 아빠. 준혁은 8살 아이의 그 말에 더 울컥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아이들 앞에서까지 울었을까. 준혁이 준서를 와락 끌어안았다. 미안해. 할아버지가 미안해. 할아버지가 진짜 우리 할아버지야? 그래. 할아버지야. 이제 할아버지가 다 지켜줄게. 준서를 시작으로 준우가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수아도. 준혁은 두 팔을 벌려 세 아이를 모두 끌어안았다. 한겨울 명동 골목에서 4명의 가족이 하나로 뭉쳤다. 이제 할아버지가 있어. 다신 굶기지 않을게. 다신 춥게 안 할게. 약속한다. 준혁의 다짐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검은 벤츠가 서울 시내를 달렸다. 새 아이는 난생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 안에서 두리번거렸다.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며칠간 추위에 떨던 아이들에게는 천국 같았다. 준우가 시트에 몸을 파묻으며 중얼거렸다. 따뜻해. 누나, 여기 따뜻해. 그래, 따뜻하지. 수아도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피로가 밀려왔다.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 옆자리에 앉은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일단 오늘은 할아버지 집에서 쉬자. 따뜻한 밥 먹고 뜨거운 물로 씻고 푹 자. 다른 건 내일 생각해도 돼.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집에 다른 가족분들은요? 응. 할머니가 계셔. 그리고 내 큰아버지 가족이 있어. 큰아버지요? 그래. 민수는 내 아빠 형이야. 그러니까 내 큰아버지지. 민수 아들 태준이가 있어. 19살이야. 수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갑자기 가족들을 만나게 되다니. 그것도 재벌 집사람들을. 저희처럼 남루한 행색으로 만나면 어떻게 생각할까? 차가 논현동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보였다. 대문이 열리고 차들이 들어갔다. 쌍둥이는 입이 떡 벌어졌다. 누나, 여기 진짜 큰 집이다. 궁전 같아. 차에서 내리자 현관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나왔다. 단정한 인상의 노부인과 중년 남자,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다. 할머니 김명숙, 큰아버지 이민수, 그리고 사촌 이태준이었다. 할머니가 달려오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애들이. 얼마나 고생했니?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남편에게서 전화로 사정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 큰아버지 민수가 복잡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정말. 그래. 강민이 아이들이야. 내 조카들이지.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20년 전 집을 나간 동생. 그 동생의 아이들이 이런 처지가 됐다니. 19살 태준이 조심스럽게 수아에게 다가왔다. 안녕. 나는 태준이야. 네. 사촌 오빠가 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수아가 움츠러들며 인사했다. 넌 몇 살이야? 16이에요. 그럼 나보다 3살 어리네. 그리고 얘네가 동생들? 네.
쌍둥이 준서랑 준우예요. 8살이에요. 태준이 쌍둥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나는 태준 형이야. 형? 준서의 눈이 반짝였다. 응.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형한테 말해. 준서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8살 소년에게 처음 생긴 형이었다. 할머니가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자, 어서 들어와. 밥 차려뒀어. 따뜻한 거 먹고 씻고 푹 자자. 세 남매가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넓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소파도 크고 부드러워 보였다.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준우가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가 준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다.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나물, 밥. 쌍둥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앉아서 먹자. 많이 먹어.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었다. 나흘을 굶었던 배를 채웠다. 수아는 동생들이 먹는 걸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동생들이 배불리 먹는구나. 식사 후 할머니가 아이들을 2층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수아는 이 방 쓰고 쌍둥이는 저 방 써. 방은 넓고 깨끗했다. 침대도 크고 포근해 보였다. 씻고 자자. 내일 얘기하고. 할머니가 잠옷을 꺼내줬다. 수아는 오랜만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며칠간의 때와 피로가 씻겨 내려갔다.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났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수아는 눈을 감았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사흘이 지났다. 아이들은 따뜻한 집에서 푹 쉬며 기력을 회복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 준혁이 수아를 서재로 불렀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어. 네, 할아버지. 준혁이 수아 옆에 앉았다. 내 아빠 장례는 누가 치렀니? 저랑 준서, 준우요. 친척은? 아무도 안 왔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여자 말이야. 정미선이라고 했지? 수아는 계모 얘기를 꺼내기 싫었지만 할아버지가 물으니 대답했다. 네, 새엄마요.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수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장례식장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아빠 장례식인데 술 마시러 갔다고 했어요.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리고 장례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당장 나가래요. 뭐라고? 보험금이랑 합의금 다 자기 거래요. 수익자가 자기라고. 저희는 알아서 살래요. 한겨울에 그냥.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준혁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가 감히 내 손주들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이들 셋을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쫓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수아야,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준혁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 지금 당장 법무팀 전원 소집해. 긴급회의야. 1시간 후 성원그룹 법무팀 변호사 10명이 회장실에 모였다. 평택에 정미선이라는 여자가 있어. 내 아들과 재혼한 여자야. 준혁이 서류를 펼쳤다. 이 여자가 내 아들 장례식도 안 오고 미성년자 손주 셋을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쫓았어. 보험금과 합의금 총 1억을 가로챘고 변호사들이 경악했다. 즉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준비해. 아동유기죄, 아동학대죄, 사기죄, 배임죄.
적용 가능한 죄목 전부 다 적용하고, 네, 회장님. 그리고 보험금 전액 환수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해. 금액은 준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10억으로 청구해. 10억이요? 그래. 내 손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물질적 피해,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10억. 한 푼도 못 받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주변 인물들도 다 조사해. 남자친구 있다고 했지? 그 남자도 조사하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강민아, 아빠가 내 아이들을 지켜줄게. 그 여자는 법대로 처벌받을 거야. 2주 후 평택경찰서, 정미선은 경찰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성원그룹 법무팀에서 직접 압박이 들어오자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정미선 씨 맞으시죠? 네. 아동유기죄 및 아동학대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선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뭔 소리예요? 아동유기. 2024년 1월 12일 미성년자 3명을 영하 15도의 한겨울에 거주지에서 강제로 내쫓은 사실 맞습니까? 그건. 그리고 고인 이강민 씨의 보험금 7천만 원과 교통사고 합의금 3천만 원, 총 1억 원을 독점한 사실도 맞습니까? 정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원그룹 법무팀은 보험금 환수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총 11억 원, 보험금 환수 1억, 위자료 10억. 언론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대한민국 재계 3위 그룹 회장의 손주들이 계모에게 학대당했다는 스토리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성원그룹 회장 손주 3남매, 계모에게 한겨울 길거리로 내몰려 이강민 씨 자녀들, 나흘간 노숙 끝에 할아버지 찾아 20년 만에 재회, 검은 카드 한 장이 이끈 기적. 기사가 쏟아졌다. 여론은 들끓었다. 어떻게 8살짜리 쌍둥이를 겨울에 내쫓을 수가 있어? 정미선 실형 선고해야 한다. 불쌍한 아이들. 다행히 할아버지를 만났네. 정미선의 SNS는 악플로 도배됐다. 회사에서는 해고당했다. 사귀던 남자친구도 떠났다. 한 달 후 1차 공판이 열렸다. 정미선은 법정에 섰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피고인 정미선은 2024년 1월 12일 미성년자 이수아, 이준서, 이준우를 영하 15도의 한겨울 주거지에서 강제로 퇴거시켰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다. 이는 명백한 아동유기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고인의 보험금을 독점하여 미성년자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정미선의 국선 변호인이 일어났다. 피고인은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판단 착오? 재판장이 눈을 부릅떴다. 8살 쌍둥이를 한겨울에 내쫓은 게 판단 착오입니까? 방청석에서는 수아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었다. 정미선이 방청석을 돌아봤다. 수아와 눈이 마주쳤다. 정미선은 고개를 돌렸다. 부끄러웠다. 2개월 후 선고 공판. 피고인 정미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한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민사소송건은 원고 승소로 피고인은 원고에게 보험금 1억 원 전액과 위자료 3억 원, 총 4억 원을 지급하라. 정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방청석에서 할아버지 준혁이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끝났다. 정의는 이겼어.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를 위한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새 남매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수아는 강남의 명문 중학교를 다녔고 쌍둥이는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 식탁에 7명이 둘러앉았다. 할아버지 준혁, 할머니 명숙, 큰아버지 민수와 큰엄마, 사촌 태준, 그리고 수아와 쌍둥이.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다.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나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 오, 그래. 우리 준우 대단한데? 준혁이 흐뭇하게 준우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받았어. 준서가 자랑했다. 쌍둥이가 둘 다 100점이네.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웃으며 음식을 더 담아줬다. 사촌 태준이 수아에게 물었다. 수아야, 학교 생활은 어때? 적응 잘 돼? 응, 오빠. 친구들도 잘 대해줘. 선생님들도 좋으시고. 다행이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오빠가 도와줄게. 고마워, 오빠. 수아는 웃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수아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책상 위에는 아빠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빠, 나야. 수아가 사진 앞에 앉았다.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빠, 가족 모두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수아가 지갑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다. 이 카드 덕분이에요. 아빠가 20년 동안 간직하셨던 이 카드가 우리를 구했어요.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 준혁이 들어왔다. 수아야, 혹시 바빠? 아니요,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준혁이 수아 옆에 앉았다.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거 내 아빠가 20년 전에 쓴 편지야. 집을 나가기 전날 밤에 쓴 거지. 아빠가요? 수아가 편지를 받아들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편지였다. 아버지께, 저는 내일 이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성공해서 떳떳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평생 존경합니다. 2004년 4월 15일. 아들 강민올림. 수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도 할아버지를 사랑하셨구나. 준혁도 눈물을 흘렸다. 그래. 강민이는 끝까지 날 사랑했어. 내가 준 카드를 한 번도 안 쓴 이유도 그 때문이야. 떳떳하게 돌아가고 싶었던 거지. 할아버지. 수아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너희 아빠가 못 이룬 꿈, 할아버지가 대신 이뤄줄게. 너희를 최고로 키워줄게. 수아가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2025년 1월. 1년이 흘렀다. 수아는 이제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 됐다. 전교 10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 됐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쌍둥이 준서와 준우는 이제 9살. 건강하게 자라서 또래보다 키도 크고 활발했다. 겨울방학 첫날 할아버지 준혁이 새 남매를 서재로 불렀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줄 게 있어. 책상 위에 서류 봉투 3개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성원그룹 주식이야. 너희 아빠 몫이었어야 할 거야. 수아의 눈이 커졌다. 각각 5%씩 3명 합치면 15%야. 지금 시가로 약 4,500억 원 정도 되지. 4,500억? 그래. 이건 원래 내 아빠 몫이었어.
강민이가 집을 안 나갔으면 물려받았을 거야. 준혁이 수아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아빠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이강민 희망재단. 너희 아빠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거야. 할아버지.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초기 재단 기금으로 500억 원을 출연할 거야. 그리고 매년 너희가 받는 배당금의 일부도 재단에 기부하고. 정말 이래도 돼요? 당연하지. 이건 내 아빠 몫이야. 강민이가 살아있었으면 했을 일이야. 준혁이 수아를 꼭 안았다. 내 아빠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너희를 사랑하며 살았어. 그 사랑이 이 카드에 담겨 있었고 그 카드가 너희를 지켜줬어. 수아는 가방에서 그 검은 카드를 꺼냈다. 1년 내내 보물처럼 간직했던 카드. 할아버지, 이 카드는 기적이에요.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 강민이가 너희를 지켜준 거야. 아빠 고마워요. 끝까지 우리 지켜줘서. 아빠의 사랑이 이 카드에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할아버지를 만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수아가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준서랑 준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방 안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2025년 4월 15일. 아빠가 집을 나간 지 정확히 21년 되는 날. 이강민 희망재단 설립식이 열렸다. 수아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민의 딸 이수아입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제 아버지는 평범한 퀵서비스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수아가 검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카드는 제 할아버지께서 20년 전 아버지에게 주신 카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떳떳하게 돌아가고 싶으셨던 거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 카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를 지켜줬습니다. 굶주리고 떠돌던 저희를 할아버지에게 인도해줬습니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이강민 희망재단은 제 아버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수아를 안았다. 잘했어. 내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저녁 수아는 아빠 영정 앞에 앉았다. 아빠, 이 카드는 제가 평생 간직할 거예요.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수아가 카드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아빠 영정 옆에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에서 아빠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검은 카드에 담긴 20년의 그리움과 사랑. 그 사랑이 세 남매를 구했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다. 가족은 결국 가족이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심은 통하고 사랑은 이어지는 법이니까.